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 들으셨나요? 육아휴직을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 쓸 때 월급을 조금 더 주기로 했고요. 또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는 단축 근무를 선택을 해도 혜택을 전보다 많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반갑기는 했는데 저는 기업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힘들게 쓰더라도 또 승진해서 밀릴 수가 있고 눈치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일하는 엄마들에게 큰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헌신에 이제는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은 아마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전직 장관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요.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무원 시험을 봐도 여성의 성적이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여성이 잘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동안 여성이 그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알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엄마가 일하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요. 정책을 짜는 관료들부터 일하는 엄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생생경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두고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영종도 카지노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팀장님 전화 연결 안 되셨나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예, 자리 지키고 연결이 있는데요. 예, 연결이 저희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시장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진 건가요? 어떤가요? 네, 어제에 비하면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기대는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47포인트 0.24% 상승해서 1391.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94포인트 0.3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05.6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에서만 2,800억 원, 2,900원 가까이 주식을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200억 원 넘게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식 대신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옮겨 타는 리버스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해바퀴 설 전까지만 해도 그레이트 로테이션. 네. 채권을 버리고 주식을 가라. 그랬었죠. 이런 이야기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꽤 생생한데요. 예. 이제 와서 다시 리버스 로테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냥 아마 패션을 주도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던져보는 생각이 들고 발언.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예. 평가를 내리는 거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언급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채권보다는 여전히 주식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주식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네.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어디로 가야만 한다. 이런 강박관념 안 가질 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인가요? 제가 외신을 보니까 골드만삭스 CEO가 이머징 마켓이 한 덩어리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머징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견조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이머징은 한 덩이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70% 정도는 동의합니다. 예.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8월 달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면서 네. 상승하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요. 이것이 외환부 유고가 많았기 때문이고 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시장 다 한 울타리에 묶여 있고요. 예. 서로들 다 엉켜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삐끗하면 다른 쪽도 삐끗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한 10 정도의 계룡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3, 4 정도의 계룡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나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나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G2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또 갑자기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우려를 해왔지만은요. 그래서 신흥국 위험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G2의 경기 위축 우려가 더 클 것이냐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G2의 경기 위축이 신흥국의 경기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마 이 악순환의 이 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제지표상으로 중국이 위축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 계속해서 천명해왔듯이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쪽에 천명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다른 신흥국가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 테이퍼링을 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은행이지 세계의 은행이 아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미국만의 길을 간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의 경기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자기만을 위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것이 신흥국가들에겐 더 피곤한 현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외국인 소외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것만 보면은 그래요. 예, 지난해 한 3조 5천억, 한 4조 정도 주식을 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주식을 팔았으니까 지난해 사들였던 규모를 올해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관심은 분명히 떠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피곤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의 피로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국내 주식을 살 만한 재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짧게 보면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금요일도 고용지표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숫자가 돌아서 준다면은 일시적인 안도랠리라고 하죠. 안도감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되사줄 만한 빌미 어떤 재료 이런 걸 찾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좀 팔짱을 끼고 보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고용지표까지는 팔짱을 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게 더 안전운행, 항상 말씀드린 안전운행이 더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증권사들 코스피 전망치 내리고 그러던데 IBK 투자증권도 내리셨나요? 아직 저희는 특별히 내리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1850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월 달도 1900선 한 번쯤 깨질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대를 더 하향 조정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더 내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겠죠. 예, 안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자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네요. 예, 우리 법정에 가면 이제 국선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이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무료로 정부가 지정한 변호인을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비슷한 제도가 이 세무 쪽에도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영세한 납세자들한테 무료로 이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 소액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제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통보받았는데 이거 납득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보통 이제 불복 청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복 청구 가운데 이제 금액이 큰 거는 아무래도 뭐 큰 기업이거나 돈 많은 부자들 얘기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1,000만 원 미만의 이제 소액 청구권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그냥 이 불복 절차를 밟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불복 청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건수가 한 1,580건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량은 이 세무대리인 없이 이 불복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라는 게 이제 납세자가 이길 확률이 되는 건데요. 예. 인용률이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영세서 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국세청이 이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라는 걸 도입하게 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00만 원 미만 불복 사건 가운데 네. 개인 재산이 이제 3억 원 미만인 납세자,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법인 납세자라든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 복식 부기 의무자라든가 네. 또 상속증여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제 주로 부유층들이 내는 세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야말로 영세한 납세자가 뭐 이 소득세와 관련된 거라든가 또 뭐 부가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청구를 할 때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국세청이 이제 이달부터 이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무보수로 일할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법제화가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좀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세금을 보통은 이제 뭐 정부에서 과세하는 거 네. 그거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웬만한 개인들이요 다 세무대리인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이 세무대리인도 그렇죠. 예, 네. 갈수록 이제 세금 부분이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은 웬만한 이제 세금 신고를 다 세무대리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세무사들이 되겠죠, 의뢰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저인망식으로 세원을 넓히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이용하면은 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환전하는 영업상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에요? 예전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환전을 하는 방법이 은행에 가거나 네. 아니면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네. 환전하는 아주머니들, 지금도 물론 계십니다만, 네, 지금도 계세요. 이렇게 거기서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인 관광이 이제 아무래도 많아지면서 곳곳에 이제 환전상들이 생기게 됐는데, 작년 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 수가 1275개, 1년 전보다 한 68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요. 이 형태를 보면은 호텔에서 같이 환전을 해주는 호텔 환전상이 제일 많고요. 네. 개인 환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한 3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환전이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도 환전상이 다 있고요. 예. 또 여행사나 음식점 이런 데서 환전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일정한 영업장, 고정사업장만 있으면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제 환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은 어느 환전상이 좀 싸다더라. 네. 은행에 가서 바꾸면은 불리하고 일반 환전상 중에 어디 가면 싸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여행 정보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그런 정보를 갖고 요즘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네. 어느 환전상에 가면 좀 유리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네. 환전상 하시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남대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네. 조그만 좌판 같은 거 놓으시고 예, 봤어요. 많이.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네. 옆에 전화 한 대 놓고 이렇게 예. 보면은 이 앞에 전대 같은 걸 차고 계세요. 네.
전대에 보면 이제 뭐 달러가 엄청나게 그래서 참 예.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하실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 지나갈 때마다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분이 네.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제일은행 앞에 항상 계시는 맞습니다. 분이 있어요. 거기 많으시죠. 네, 예. 한두 분 계시는데 항상 좀 말을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했는데 요즘 어떠신지. 네. 예. 또 은행에서 이 꺾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출해주고 적금 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 꺾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네요. 네, 과태료가 지금도 있는데 이제 강화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꺾기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전 혹은 1개월 후 사이에 대출받은 금액의 1% 이상에 대한 어떤 금융상품 가입을 할 경우에 네. 이렇게 되면 이걸 꺾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을 대출했는데 월 10만 원 이상 불입하는 적금을 가입을 고시기 했다면 네. 이건 이제 꺾기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한테 1개월 안에 그런 상품을 팔았으면 적금 같은 걸 가입하게 했으면 대출을 1%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걸 꺾기로 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과태료도 지금보다 되게 크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사실 과거에 은행 문턱이 정말 높던 시절에는 꺾기 없이 대출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네. 옛날 얘기죠 물론. 과거 이 IMF 전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적금에 드십시오. 네. 아니면 카드 꼭 개설하십시오. 네. 근데 그게 이제 권유 차원이 아니라 거의 강제성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꺾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곤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은 특히 은행 적금뿐 아니라 은행 상품이 다양해지니까 꺾기의 형태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요즘은 방카슈랑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적금 대신에 보험 가입을 이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펀드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네. 적금 대신에 펀드를 가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굉장히 나쁜 관행입니다. 굉장히 나쁜 관행. 그 코너에 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상품을 소개를 해주죠.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권고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정말 신용이 좋아가지고 대출을 그냥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렵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은 그 권유가 단순한 권유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배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천문학적인 배상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모기지 부실 판매 이거 예전에 2008년 이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 당시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기지 상품을 팔았는데 이게 부실 판매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당시에 어디에 팔았냐면은 미국의 그 페니메이 그다음에 프레디맥 우리로 하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인데요. 거기에다가 팔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리만 사태가 오고 공적 자금 투입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페니메이하고 이 프레디맥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기관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이라는 데서 각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되는 배상금을 이미 물었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19억 달러, 한 2조 원 물었고 이번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2억 5천만 달러, 1조 3천억 원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투자은행들이 낸 데가 91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재를 하려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정부기관이 공적 자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정말로 모건 스탠리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배상금 내도 견디지 웬만한 데 같으면 아마 배상금 때문에 쓰러지는 일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재 강도라는 게 물론 제재가 능산 아니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갈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건 없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았을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스포츠 마케팅,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게다가 또 브라질 월드컵도 있고 인천 아시안게임도 있고 올 한 해가 정말 스포츠의 해로 불릴 만큼 많은 경기들이 열리는데요. 이걸 또 틈타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 열기도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그럼 어떤 것이고 이 생애는 어떤 건지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의 김도균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예. 스포츠 마케팅. 이게 어디까지가 스포츠 마케팅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식 후원하고, 공식 협찬하고, 이런 것만 스포츠 마케팅인가요? 그런 것도 스포츠 마케팅에 포함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스포츠를 이용해서 하는 상업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부 다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하나의 이런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이 나와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앞서가는 기업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에다 기여하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또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은 크게 우리가 스포츠 자체를 활용한 마케팅과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도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 자체가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거나 또 스포츠를 통해서 그 러시아 소치라는 도시를 브랜딩한다거나 이렇게 스포츠 자체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있고 네. 그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기업의 입장에서 스포츠를 하나의 마케팅의 광고나 홍보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나 이런 그 큰 우리가 말하는 킬러 스포츠 콘텐츠의 이벤트를 보면 이러한 스포츠를 이용하는 직접적인 마케팅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 이런 것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소치라는 도시,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자체도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를 활용을 해서 네. 그 국가나 도시의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거니까 이것이 예. 하나의 스포츠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올림픽 한 번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80년대 정도의 이제 프로스포츠, 야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막 출범을 하면서 일단 각 기업마다 구단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게 좀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계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우리나라가 축구나 야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네. 정치적인 관점, 3S 정책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것이 프로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출범했을 때는 그 프로스포츠가 많이 그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는 상당히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선 경제라 하면 스포츠를 하려면 우선 시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정한 소득 수준이 없이는 이러한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또 스포츠를 즐긴다고 이것이 마케팅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80년도에 프로스포츠가 만들어졌지만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러한 계기는 88년 이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스포츠가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됐다. 네. 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월드컵 개최가 1996년도에 이제 개최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결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90년대 뭐 우리가 아는 박셀이라든가 또 타이거 우즈라든가 예. 또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한 박찬호 선수라든가 이런 어떤 선수들이 하나의 스포츠 마케팅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가 하나의 마케팅으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은 어떤 국민들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 그리고 여유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된 나라치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80년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고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성장을 함으로써 스포츠도 함께 성장을 했고 또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국내에 개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끌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또 스포츠를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스포츠 시장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모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의 경우에는요, 네.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전 세계는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추산을 하나요? 일단은 그거 자체가 뭐 어디가 큰 시장이냐, 뭐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란 뭐 수치상으로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샐러리 갭이 뭐 예. 예를 들어서 13억이다 하면 팀이 10개가 있으면 프로스포츠의 연봉 구조는 10개 팀에 13억이니까 130억 정도가 스포츠 그 연봉 시장의 규모다 이렇게 판단할 네. 수가 있겠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난해 그 프로야구에 입장한 관람객이 700만이다. 그러면 700만 곱하기 또 입장료를 곱하면 규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말한 그런 유형적인 규모도 있고 또 그런 유형적인 규모도 있지만 또 경기를 하기 위해선 경기장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도 이용해야 되고 예. 또 가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미디어 효과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중계권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상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행하는 추신수 선수의 옷이라든가 네. 유현진 선수의 뭐 LA 다저스의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세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규모를 좀 측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4강 안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행복의 가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학자들이 추산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어느 데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미국은 이제 다양한 프로 스포츠들이 있죠. 뭐 야구나 농구나 또 뭐 아이스하키나 프로 미식축구나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라든가 또 기타 뭐 복싱이라든가 뭐 크라켓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또 아시아는 또 그와 다른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처해 즐기는 사람들의 스포츠에 따라서 그 시장 규모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가느냐라고 네. 정확하게 말씀은 좀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뭐 2억이다, 네. 2조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규모를 측정을 하는 것은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선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뭐 수익 구조라든가 관람 구조라든가 또 미디어 참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올림픽 같은 마케팅의 시장 규모만 해도 한 10조 원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케팅 시장의 규모만.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단 올림픽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뭐 7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불 하면 뭐 7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11개 기업. 이렇게 하면 벌써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했을 때 올림픽의 마케팅 시장 규모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많은 그 연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돈을 쓸 때 예전에는 이렇게 뭐 공식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요즘에는 스타에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더 효율적인가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올림픽에 또 후원을 하지만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또 삼성의 광고를 보면 뭐 박태환이라든가 네. 전희경이라든가 또 이런 동계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다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효과하고 선수에다 후원해야 하는 효과는 어느 게 크다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효과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 1,000억 넣고 1,000억의 효과를 보는 거하고 50억 넣고 50억의 효과를 봤는데 어느 것이 더 큰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많은 돈을 넣은 게 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선 또 적은 것이 또 효과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의 추세가 이런 선수를 활용한 것 쪽으로 많이 선회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를 활용하는 마케팅은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업의 이미지도 이 어떤 스포츠, 어떤 스타를 후원하느냐, 협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미지가 좋아진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어떤 글로벌 시장의 하나의 천병으로서 스포츠를 활용을 했고 네. 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월드컵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기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활용을 했고 또 LG나 SK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려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스포츠를 활용을 많이 하죠. 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가 사람들하고 맺는 어떤 공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 공공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포츠를 지금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스포츠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벤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레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근데 이 슈퍼볼,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보면은 이 시즌이 되기 전서부터 뭐 어느 기업이 얼마를 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광고는 정말 많이 잘라서 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미국에서 이 하는 슈퍼볼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광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광고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광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 광고도 있고 네. 또 상품을 런칭하는 광고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또 일반 참여하는 기업들도 신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올해의 슈퍼볼을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발표할 게 없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러한 이유도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슈퍼볼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사실은 굉장히 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광고에다가 이슈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사적인 측면에서 아마 마케팅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뭐 상품에 대한 런칭이라든가 이런 것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올해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슈퍼볼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이게 뭐 다 이렇진 않겠지만 30초에 한 43억에서 48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이만큼 투자하고 많이 얻어가나요? 일단은 그 슈퍼볼 자체의 그 경기 동안 보여지는 광고 참여하는 그 회사 숫자가 네. 70여 개 기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광고비로 투자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얼마나 수익이 가느냐. 네. 우리가 말한 수익은 이제 유형의 수익과 무형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 어떤 소비재 시장 그러니까
그 B2C 기업들,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를 얻으니까 예. 슈퍼볼이 끝난 다음에 뭐 매출이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어지지만 이제 그런 소비재를 판매하지 않은 뭐 공공재라든가 일반 기업 이미지만 판매하는 회사들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슈퍼볼에 이제 광고가 한번 나감으로써 그 자체 그 안에 70개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기업 인지도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과의 어떤 신뢰도를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광고비를 내지만 거기에 기업들이 너나 없이 이제 참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 30초 광고에다가 이렇게 뭐 4,500만 불을 투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몇 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네. 이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그 예. 수익에 대한 것들은. 예. 그렇겠군요.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그럼 앞으로 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은 선수인데 네. 뭐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붐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손현재 선수로 인해서 리듬 체조, 또 IMF 시절에 박세리 선수로 인해서 네. 골프 열풍이 불었고 또 누굽니까? 박태환 선수로 인해서 또 수영, 네. 그죠? 또 이런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뭐 이런 어떤 선수가 사실 이런 스포츠를 확장시키는데 천병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선수 발굴, 또 네.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그라스루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체계적인 스포츠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스포츠 종목,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자신들의 어떤 그 스포츠 마케팅의 도구로 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스포츠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네.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잘해준 종목이 과거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의 김도균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용한 금액을 빼나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네, 이건 너무 일상적인 서비스죠?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또 나갔다고 네. 하니까, 예. 그러게요. 저도 이제 보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이용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동이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허술한 게 문제였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자동이체라는 게 일명 이제 CMS 서비스라 그래서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자동이체인 건데 네.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업체들이 이제 제 통장에 이제 계좌를 걸고 제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자동이체를 제가 승낙을 했다라고 그 약정서를 쓰게 되면 그거를 이제 결제 업체가 금융결제원에 일정 정도 보증금을 내고 고객 동의서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CMS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CMS를 신청하게 되면 금융결제원이 실명 확인 등을 거쳐서 고객 계좌에서 돈을 출금을 하고 하루 보관하고 그 다음날 이용업체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그런 구조군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걸 금융결제원이 그냥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은행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예.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이체 하면 이제 은행이죠,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 여부를 서비스 신청한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은행은 그 신청서를 받으면 그거를 서비스를 대행을 하는데 저한테 다시 확인을 하진 않아요.
예. 그냥 빠져나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 이 대리운전 앱에서 빠져나갔다는 이 자동이체 사건 핵심 문제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간 네. 거야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리운전 기사하고 대리운전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H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제공해주면서 이들이 이용료로 월 19,800원 정도를 이렇게 받는 그게 수익 모델인 거죠. 네. 근데 최근 이들이 를 이용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6,500명의 대상자에게 대금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이걸 1차로 1,200명의 계좌에서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중에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섞여 있었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동이체 승인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지?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내 계좌랑 이게 네. 다 털렸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번호 뭐 이런 것까지는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내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막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심들을 네. 많이 하시는 건데 지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빠져나간 그 금융기관을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 H소프트가 고객 동의서를 위조를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던 그 농협카드나 국민카드의 계열사인 농협은행, 국민은행 이런 곳에서는 출금 피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피해자가 이제 19,800원 이 자동이체 금액을 이제 이미 모두 돌려줬다. 그리고 H소프트라는 회사가 유령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뭐 단순한 금융사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금융당국은 이게 이동통신사라든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고객 정보 유출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않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동이체라는 게 어쨌든 내가 동의를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의 과정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아서 동의까지 네. 했는지 그거 참 불안하네요. 참 알 수 없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이미 2006년에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동이체 거래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 문건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자동이체 문제점이 있다. 자동이체 거래 계약이 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행위가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은행도 중개하는 입장에서 고객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 고객 의사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예금 인출을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따르면 은행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은행하고 고객 사이에서도 자동이체 약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하고 은행만 이용 계약을 맺고 고객은 예. 별도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 보니까 자동이체 거래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논란이 지금 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이나 이런 거 가입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자동이체를 하진 않잖아요, 계약을. 승인 거래 예. 계약을 따로 하진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니까 작년 4월에도 이미 한번 문제가 터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금융결제원의 CMS를 활용해서 네. 전국 교직원 등 17,600여 명에게서 6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된 적이 있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예. 이건 굉장히 네. 크죠. 그다음에 작년 6월에는 렌탈 정수기 업체가 정수기 관리도 하지 않고 예. 자동 인출을 한다거나 3회 이상 렌탈료를 이중 출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적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 예.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동이체 이중 출금 문제도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는 그래서 직접 지로 번호 쳐가지고 뱅킹으로 넣고 네. 그래요. 다 해놓으면은 맞아요. 예, 뭐가 어떻게 네.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말씀이 예. 정확합니다. 네.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혹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네. 사실은 이 자동이체가 되게 되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CNS라는 게 이제 고액 거래는 아니고, 주로 소액 거래다 보니까, 이번에도 피해 금액이 그래도 전체 합산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네.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액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동이체는 자꾸 들여다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빠져나가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자동이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출금이체 사실 고객에게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좀 알리는 방안을 예. 이제 의무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은행도 이제 자동이체 관리자로서 자동이체 수락 여부를 고객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등의 좀 적극적 관리 업무를 좀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그저께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을 활성화하자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요. 외국 자본이 카지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